혹시 우리나라의 어느 외딴 산 꼭대기에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무덤처럼 생긴 돌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비밀을 품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신비한 석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왕의 첫 번째 기념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기념물 하면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왕의 생애 첫 기념물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네, 정답은 바로 태실입니다. 이건 죽음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왕의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던 거죠. 탄생을 위한 기념물이라 흥미롭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태실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 돌덩이 하나에 어떤 깊은 문화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태반을 그냥 아기 낳고 나오는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운명과도 아주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태 주인이었던 왕자가 왕이 되잖아요? 그럼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가봉이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자기 태실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돌로 쫙 꾸며서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다 하고 그 권위를 눈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생명의 방과 죽음의 무덤. 이름부터가 참 다르죠. 그럼 생명을 기리는 이 태실이 죽음을 기리는 아주 웅장한 왕릉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목적부터가 완전 달라요. 태실은 생명과 정통성을, 릉은 죽음과 조상을 기리는 거죠. 위치도 재밌어요. 태실은 좋은 땅의 기운을 찾아서 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명당에 만들었고요. 왕릉은 왕이 직접 찾아가야 하니까 수도 근처에 만들었습니다. 동원된 장인 수로 차이가 크죠? 태실은 한 30, 40명 정도의 지방 기술자들이, 왕릉은 100명이 훌쩍 넘는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투입됐습니다. 심지어 난간 모양도 태실은 8각, 릉은 12각으로 딱 격을 나눴어요. 이런 디테일한 장식에서도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일부러 급을 다르게 둔 건데요. 태실 난간에는 이렇게 연잎만 단순하게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릉 난간을 보면 연잎은 물론이고 봉오리에 활짝 핀 연꽃까지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게 새겨 넣었죠. 누가 봐도 왕릉이 더 격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독특한 구조물이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조선 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태종의 태실입니다. 가장 초창기 형태 중 하나라서 이 당시 태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죠. 딱 보시면 뭔가 좀 단순하죠? 이때는 아직 조선만의 스타일이 확립되기 전이라서 바로 이전 왕조였던 고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기 난간 기둥 윗부분이 둥글지 않고 네모난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고려 왕릉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말하자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몇 세기가 흐른 뒤 이태실이 얼마나 화려하고 독창적인 조선만의 것으로 발전했는지 조선 후기로 가보시죠. 1800년, 숫자 12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정조의 웅장한 왕릉, 건릉을 만드는 데 동원됐던 당대 최고의 석공들 숫자입니다. 127명.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딱 1년 뒤, 숫자 39. 이번엔 정조의 태실을 만드는 데 투입된 석공의 수입니다. 39명. 인원은 확 줄었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두 공사를 지휘한 총책임자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유복이라는 석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건릉 공사를 막 끝내고 나서 그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고스란히 정조의 태실에 적용했던 거죠. 이게 바로 태실의 스타일이 한 단계 점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조 태실부터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한 장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앙에 있는 돌에는 정교한 구름무늬, 칠보무늬 같은 걸 새겨넣고요. 난간 기둥 위에는 동그란 장식도 새로 추가되죠. 한마디로 장식 예술의 정점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1836년에 만들어진 문조의 태실을 보면요. 난간 기둥의 그 동그란 장식 안에 동서남북 같은 방위를 나타내는 글자까지 새겨 넣어요. 점점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발전해온 우리 문화유산이 정말 갑작스럽고도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은 전국의 태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54곳, 전국에 흩어져 있던 왕실 태실 중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훼손된 곳의 숫자입니다. 54.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땅속에 고이 묻혀있던 태항아리들을 전부 파내서 한 곳에 모아버리고요. 지상에 있던 멋진 석조물들은 다 해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관리 편의를 위한 게 아니었죠. 조선 왕실의 정신적인 맥을 끊어버리려는 아주 의도적인 문화 말살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많은 태실들은 사실상 원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그 신성한 자리를 떠나서 옛날 부서진 조각이랑 새로 만든 조각들을 뒤섞어서 복원해 놓은, 말하자면 한번 깊게 부서졌던 유산의 희미한 메아리 같은 거죠. 이렇게 한번 부서지고 흩어진 유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시 바라보고 그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까요? 어쩌면 흩어진 역사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